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고요하고도 날카로운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방 안의 공기는 어떤가요? 창밖으로 들리는 먼 자동차 소음이나 냉장고의 낮은 웅얼거림이 밤의 무게를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네요.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그 사소한 말버릇 하나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품격은 사회적 정글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오래 만나보고 세월을 길게 살아보니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통장 잔고도 아니요, 벽에 걸린 학위 증서도 아니며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친절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 그러니까 찻잔을 내려놓는 찰나의 침묵이나 상대의 무례함에 대응하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에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모르게 세상에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당신이 설정한 그 가격표에 따라 당신을 대하기 시작하죠. 같은 선의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고귀한 존중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그저 다루기 쉬운 만만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는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언어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고 누군가는 평생 손해만 보는 사람으로 굳어지는 이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마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버릇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디며 살았고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처와 가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학생과 대화했고 이제는 제 또래의 노년이 된 분들이 어떤 말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또 어떤 태도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남이 먼저 내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미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말을 내뱉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대접할 리 없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을 때 사과를 받기도 전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발은 이제 그들에게 언제든 밟아도 되는 새로운 종류의 에르고노믹스 매트 정도로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해지라고 해서 거칠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고 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따뜻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하고 온유함에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 없는 친절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기준 없는 배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 죄만 남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마음은 황폐해져 있고 정작 상대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착해서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경계를 잃은 선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제가 얻은 작은 결론은 사람은 착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판매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아야 성인군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어른의 선함은 자기 품격을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품격을 잃은 배려는 유통기한이 짧고 그 끝에는 항상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악취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제압할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품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발성법이 아니라 내뱉는 말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법이죠. 참고로 우리 몸에서 설골, 하요이드, 본, 은, 다른 어떤 뼈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떠 있는 유일한 뼈라고 합니다. 이 뼈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돕죠. 우리의 품격도 이 설골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환경에 연결되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당당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는 남이 나를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먼저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부정하며 나라는 존재의 밀도를 스스로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늘 양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섭섭함을 적립금처럼 쌓아둡니다. 또 어떤 분은 늘 미안하다는 말을 전미사처럼 달고 다니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조심스러워하죠. 의견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라고 답하며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겸손의 미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겸손 대신 약함을 읽어냅니다. 아, 이 사람은 조금 함부로 대해도 안전하겠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우리는 피부가 좋아 보이려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서 왜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언어는 시장 바닥의 떨이 물건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언어적 경계 설정을 통한 자기 개념의 상호주관적 검증 과정, intersubjective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through linguistic boundary setting에서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를 세우는 기둥인지 아니면 나를 허무는 곡괭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반복하는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조소하거나 조각해 나간다고 말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조금씩 희망의 형상을 닮아가고 체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늘 탈출구 없는 미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괜찮다고만 하면 상대는 미안함을 망각하고 내가 늘 미안하다고만 하면 상대는 내 정당함을 무시합니다. 아무거나를 연발하면 상대는 당신의 취향이라는 데이터 자체를 삭제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매우 확실하게 우리 삶의 위치 에너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도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데 왜 우리는 무례한 요구를 받고도 오류 메시지 대신 좋아요를 누르는 걸까요? 기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언어 엔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이고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떤 품격을 지녔느냐입니다. 그 품격은 일상의 가장 사소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떤 어조로 반응하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호흡으로 말하는가, 바로 그런 장면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완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강하기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온기를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상대를 이겨야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지키는 선만큼 존중받고 자기가 허락한 만큼 가벼워지는 법이니까요. 인생의 품격은 대개 말에서 무너지지만 다행히 다시 세워지는 것도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의 경계를 지웠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또 다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미안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성숙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당한 상황에서조차 습관적으로 혹은 방어 기제처럼 내뱉는 그 가짜 사과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죄송한데요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나요? 혹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안하지만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진 않으시나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먼저 미안함에 외투를 껴입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스스로 축소하고 짓누르는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운명을 빚어내는 조각칼이라고 믿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늘 사과하는 사람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자신을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 혹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대접하면 세상도 어느덧 여러분을 딱 그만큼의 무게로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친절한 분이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은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도 사과부터 하겠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계급 없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미안함, sorry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영어의 sorry는 고대 영어인 sorry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suffering 혹은 슬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과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던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 고통도 느껴야 하지 않을 상황에서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 청소를 하다가 로봇 청소기에 발이 부딪혔는데도 청소기에게 어머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기계와도 교감하는 따뜻한 성품이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습관적인 사과는 여러분의 언어 엔진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내뱉는 사과는 마치 기름기 없는 엔진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이라는 엔진을 멈춰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면은 이러한 현상은 의사소통적 비대칭성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하향 조정, downward adjustment of self-identity due to communicative asymmetry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주고받는 교환의 과정인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사과라는 저자세의 화폐를 발행하면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당신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처럼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늘 미안해하는 사람 곁에서는 왠지 모를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그 과도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여야 하지만 남발되는 순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자 자신을 묶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만난 학생들 중에도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수실 문을 두드리며 죄송한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죠. 질문은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왜 그것이 죄송할 일이 되어야 할까요? 또 발표를 훌륭하게 끝내놓고서도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여기다가도 본인이 별것 아니라고 강조하니 정말 그 발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인간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를 어떤 말로 규정하는지가 그 평가의 기초 공사라는 사실은 자주 있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어른의 연륜은 오래 산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대하는 말의 품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갈등에 대한 본원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리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화를 내지 않을 것 같고 내 요구가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으며 내가 모난 돌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일종의 심리적 보험이죠. 하지만 그 보험의 보험료는 여러분의 당당함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으로 지불됩니다. 자, 이제 이 보험을 해지하고 더 건강한 언어 습관으로 갈아타 볼까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 5분 정도 늦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며 쩔쩔매는 대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의 시선을 나의 실수에 고정시키지만 고맙다는 말은 상대의 배려를 빛나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를 아래로 내리지만 감사의 언어는 나와 상대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식당에서도 죄송한데요, 물 좀 주시겠어요? 대신 여기 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미안함이라는 사족 없이 단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말하기입니다. 당당함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상대를 압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정확한 말에서 나오죠. 여기서 농담 한마디 하자면,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제가 지금 당장 이 마이크를 씹어 먹으며 여러분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제 마이크는 꽤 비싸고 제 말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남성분들 중에 아내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숨 쉬듯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등짝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거실 구석의 화분보다는 커질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돌아보니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수용적인 사람을 편애하는 것 같지만 깊은 속마음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늘 미안해하는 사람의 의견은 중요한 순간에 가볍게 무시되기 일쑤지만 평소에 단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천금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배웠던 큰 스승님들은 결코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으셨죠. 그저 말의 자리를 흐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사과해야 할 자리에서는 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되,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침착하고 명료하셨습니다. 그 단정함이 곧 그분들의 인격이었고, 그 인격이 저희를 저절로 머리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과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지나친 사과는 겸손이라는 탈을 쓴 자기 확신의 부족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과의 언어를 아껴보세요. 진정으로 사과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 그 소중한 단어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와 요청, 그리고 당당한 자기 표현으로 채워보십시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의 눈빛이 바뀝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의 바를 수 있고, 머리 숙이지 않아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정당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거나 괜찮다라는 말을 참 쉽게 그리고 자주 합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가족이 주말 나들이 장소를 물을 때도, 혹은 자녀가 부모님의 의중을 살피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답하곤 하죠. 나는 아무거나 좋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 문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참으로 너그럽고 편안한 어른의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이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정말로 상대가 번거롭지 않기를 바라고 나 하나 때문에 결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미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이 아무거나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무서운 침식작용을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관계 속에서 흐릿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성인은 하루 평균 약 35영번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지금 제 목소리에 얼마나 더 집중할지까지가 모두 선택의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이 수만 번의 기회 중에서 타인과 연결된 선택의 순간마다 아무거나라고 답하며 기권을 선언한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색깔은 도대체 어디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통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가치를 더 위에 두는지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증거이자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분명한 주연으로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늘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라는 그림의 테두리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참 편한 분이다라며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메뉴 결정권이라는 귀찮은 숙제를 대신 해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는 취향도 생각도 바람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고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관계의 수평을 무너뜨립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대인관계 역학에서의 선택적 불활성, selective inertia in interpersonal dynamics, 이 자아의 효능감을 잠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도 이런 학생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는 학생은 반드시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동료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반면에 늘 다들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학생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배려심 깊은 친구로 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이나 흥미로운 대화의 중심에서는 가장 먼저 제외되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물어보고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의미나 영감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총합이 곧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잠시 의견을 감추어도 나중에 만회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은 어른의 말 한마디에서 삶의 기운과 지혜를 읽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늘 아무거나라고만 하면 자녀들은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은 참 수도분하시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별다른 뜻이 없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서 부모님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식사 메뉴에서 시작된 아무거나가 병원 선택, 거주지 문제, 심지어 재산 정리나 가족 모임의 방향 같은 거대한 문제로 옮겨붙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양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존재 전체가 뒤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아무거나라고 했다면 그 즉시 시장에서 파는 메뚜기 튀김을 사다 주어 보세요. 아마
그제야 아니 메뚜기 말고 다른 거라며 숨겨진 취향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다들 자기만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아무거나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상대가 정한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숟가락만 깨작거리는 것만큼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상대의 고민을 덜어주는 진짜 배려입니다. 많은 분이 아무거나가 겸손이라고 믿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때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일 수도 있고 갈등이 두려워 숨어버리는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태도이지 자기 생각 자체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필요할 때 자신의 주관을 말하되 남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아무거나를 연발하는 사람은 말할 기회가 와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버린 사람을 결코 오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자유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때 비로소 삶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선택을 남에게 맡기는 습관이 오래되면 자기 삶에 대한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색깔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한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는 메뉴를 고르지 않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무 데나 좋다라고 하면 자녀는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 자신이 부모님의 취향을 추측해야 하는 심리적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녀가 정한 곳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죠. 차라리 나는 오늘 조용한 숲길을 걷고 싶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구체적인 한마디가 관계를 더 진실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존중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존재가 선명해야 합니다. 흐릿한 풍경을 오래 응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좋다, 저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그런 어른일수록 주변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분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존재의 힘은 당신의 선명한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거나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아무거나라는 담요로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취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고집해 보세요. 그 고집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신가요?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다음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앞서 스스로를 지우는 소극적인 말들을 경계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나 의욕적이고 선한 의도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위험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제가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내가 하면 되겠지 싶어 먼저 손을 내밀고 공동체의 일이 눈에 띄면 남들이 나서기 전에 몸을 움직이며 주변이 어수선하면 내가
총대를 메아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평생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쪽을 택하는 소중한 분들이죠.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참 믿을 만한 분이다. 저분이 계셔서 공동체가 돌아간다. 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뜨거웠던 감사가 어느덧 차가운 당연함으로 바뀌고 신뢰는 의존으로 변질되며 정중한 부탁은 염치 없는 습관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 구조의 중심에는 늘 제가 할게요를 깃발처럼 흔들던 당신이 서 있게 됩니다. 선의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사막보다 더 삭막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귀한 선의에도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없는 선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시커멓게 소모시키고 정작 상대방은 단 한 뼘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역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잠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제가 할게요를 반복하면 그것은 도움을 넘어 타인의 몫인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강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관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한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근육이 퇴화하여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리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개미 군단을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의 약 20%만이 핵심적인 노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하는 척만 하거나 빈둥거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일 잘하는 20%를 제거하면 나머지 80% 중에서 다시 20%가 나타나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에는 정해진 에너지의 총량이 있고 누군가 과하게 독점하면 나머지는 본능적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게요를 외치며 120%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순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게을러질 면죄부를 얻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거실이 늘 깨끗한 이유가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정리정돈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인간 진공 청소기처럼 움직였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아마 깨끗한 집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진단하자면 이는 상호 의존적 역기능의 구조화된 고착 Structured Fixation of Interdependent Device Func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과잉된 책임감이 타인의 책임 회피를 강화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시스템 자체가 특정 개인의 희생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병리적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 안에서 제가 할게요. 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늦추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장면을 흔히 보았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늘 혼자서 자료 조사부터 발표 준비까지 다 해버리는 학생이 있었죠. 그 학생은 밤을 새우며 고생하지만
나머지 조원들은 무임승차의 달인이 되어 졸업합니다. 결국 그 성실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번아웃에 빠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재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이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이 문제는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숙제부터 인간관계,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 진로 결정까지 내가 다 알아봐 줄게, 내가 할게라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넘어져 보아야 무릎의 통증을 알고 그 통증을 견뎌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책임져 보아야 자기 삶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죠. 부모가 늘 방패를 들고 앞장서면 자녀는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온실 속 화초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가 지쳐 손을 놓으면 자녀는 왜 이제는 안 해줘? 라며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눈물 어린 호소는 이미 익숙한 편안함에 중독된 자녀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용기여야 합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아마 하느님 힘드시죠? 그 심판은 제가 대신 볼까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느님은 아마 아니다, 네 몫이나 잘 챙겨라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말 대신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직접 해보시겠어요? 이 일은 당신의 몫이니 제가 옆에서 응원하며 지켜볼게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하면 더 즐거울 것 같네요.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코 차갑거나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가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품격 있는 도움은 받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주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희생은 한쪽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끝없는 요구를 하는 괴물로 만듭니다. 제가 오래 살며 배운 인생의 지혜는 잘 멈추는 법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죠. 그 선은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 펜스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어른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자기 짐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제가 할게요를 남발하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돌봐야 할 소중한 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에게 인색하면서 남에게만 관대한 것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자기 학대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짊어진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인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들이 조금은 쩔쩔매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들에게는 인생이라는 보약을 짓는 시간임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든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절제이자 기품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명령하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제가 할게요 라는 말 대신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로 마음의 짐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타인에게 신뢰를 건네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습관처럼 자라나는 체념의 말들을 솎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잘 몰라서요 라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접하거나 세상의 변화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치 항복 선언을 하듯 이 말을 내뱉곤 하죠. 물론 아는 체 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입술에 달라붙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당신의 가능성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무거운 자물쇠가 됩니다.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그 말버릇은 당신의 영혼을 순식간에 노화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계에서는 고령자의 뇌 역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몰라,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며 그 연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생물학적 노화에 개입하는 지점입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노년기 인지적 자기도식에 따른 존재론적 위축 현상, ontological shrinkage following cognitive self-schemata in late adulthood 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결국 신체의 기운마저 꺾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세상 돌아가는 걸 도통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지혜, wisdom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인도 유럽어인 위아이디에서 왔는데 이는 보다 to see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혜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검색 엔진에서 0.1초 만에 찾아내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여러분이 평생을 거쳐 쌓아온 보는 눈이 훨씬 더 강력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잘 몰라라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여러분은 그 귀한 지혜를 세상과 나눌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농담 한마디 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손주에게 물어봤을 때 손주가 할머니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한다면 정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메타버스보다 더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70년 넘게 살아남은 전문가거든. 너는 이 밥솥 버튼 하나로 맛있는 밥을 짓는 알고리즘을 아니? 라고 말이죠. 아마 손주는 입을 꾹 다물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스마트폰 조작은 여전히 손주에게 부탁해야겠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이 나이니까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의 공부가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생존이었다면 지금의 배움은 내 삶의 향기를 더하는 풍미니까요. 중국 명나라 시대의 홍자성은 그에 져서 책은담에서 배우는 자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말은 어쩔 수 없지와 다 내 탓이다 라는 체념과 자책의 말입니다. 어쩔 수 없지는 현실 수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기 은퇴 선언과 같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데도 생각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다 내 탓이다 라는 말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답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자녀는 위로를 원했지 부모의 자아 비판 쇼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품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여전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활력입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 서며 배운 것은 질문을 멈춘 어른은 늙지만 질문을 시작하는 어른은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라 대신 그건 어떤 원리니? 나도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하는 어른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츤데레니 어쩔 TV니 하는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그 단어들을 발음하느라 혀가 꼬일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을 궁금해하고 내 연륜을 그들의 젊음과 연결하려는 태도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른은 돌아가신 후에도 그가 남긴 단정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반면 어떤 어른은 살아계실 때조차 너무 많은 잔소리와 체념 섞인 한숨으로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죠.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아닌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본질이 더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얼굴의 주름만큼이나 깊게 새겨집니다. 자애로운 어른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너를 믿는다라는 말들로 정성스럽게 빚어낸 조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하나 더 얹어볼까요? 우리가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치매인가 나이가 들어서 몰라 라고 자책하시는데 사실 그건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정리를 하는 중인 겁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에서 사서가 책을 재배치하는 중이라 잠시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 나는 몰라라고 말하며 뇌를 구박하지 마시고 우리 사서가 지금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세요. 자존감은 그렇게 사소한 해석의 차이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여러분의 가옥이 되고 그 집의 품격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괜찮습니다라며 경계를 허물지 마세요. 잘못 없는 일에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취향을 묻는 말에 아무거나라며 도망치지 마세요. 모든 수고를 제가 할게요라며 독점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화 앞에서 나는 몰라라며 문을 닫지 마세요. 이 사소한 말버릇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 곧 당신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베개 아래에서 잔잔한 평화가 되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애쓰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단단한 말들로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그 정원의 향기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당신의 방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네요.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저 창 너머로 날려보내시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휴식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고 단정한 언어로 당신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품격은 이미 그곳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당신의 호흡이 점점 길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